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은 대한인가 봅니다. 하늘이 큰 눈을 제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겨울에 눈 오는 거야 당연한데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서 오늘 아침에 한바탕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도시의 큰 도로들은 제설 작업이 얼추 이루어졌는데 큰 도로들 제외하고는 눈이 그대로입니다. 달리는 차들이 아슬아슬해 보이네요. 그런데요, 진짜 아슬아슬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조윤선 장관이 특검에서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작성했다.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답니다. 조윤선의 자백, 이 특검발 단독 보도 가지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이 조윤선의 자백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일단 날씨부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날도 춥고 눈도 지금 펑펑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 대한에 이 대설주의보가 서울에 내려진 상황인데, 그렇죠. 이 대설특보가 서울에 내려진 건 올겨울 들어 처음이죠. 7시 현재 서울 적설량 보니까 6.3cm입니다. 예. 짧은 시간에 꽤 많이 쌓였는데 이게 날씨가 추워서 눈이 녹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 서울 현재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전국 날씨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수경 리포터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경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은 그렇고 지금 다른 지역들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 중부지방 곳곳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백령도는 11.6cm, 인천은 8cm, 수원은 7cm, 서산은 6.5, 대전이 3.7cm 정도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눈이 계속 내리다가 낮에 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경우는 밤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세한 적설량을 보면 강원 영동과 제주도 산간 에는 앞으로 5에서 20cm 정도의 폭설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밖에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에도 3에서 8cm, 그 밖에 전국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는데 예. 이 영하의 날씨 도로가 결빙되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도도 지금 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4도 정도인데요. 오늘 눈이 그치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이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이 서울이 0도 안팎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낮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말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을 보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서울 영하 11도가 예상되면서 예. 이 강한 한파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낮에는 눈이 잠시 그치겠지만 내일 밤과 모레 아침 사이에 다시 대부분 지방에 눈 예보가 있어서 예.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월요일에 서울 영하 11도. 아유, 걱정입니다. 이수경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상청 연결해봤고요. 권민철 기자. 네.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매우 미끄럽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산 집에서 5시 25분에 출발했는데요. 예. 평소보다 차가 적었는데도 평소보다 오후 늦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5분이면 양호한 겁니다. 전 한 2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예. 녹은 눈이 얼어붙기 때문이겠죠. 간선도로 진출로 같은 비탈길 특히 미끄럽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이 교통정체 평소보다 빨리 시작됐고 더 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눈길 추돌 사고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요. 눈 소식 이렇고 다른 소식 하나만 더 본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헌법의 근간을 흔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죠.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예. 특검은 두 사람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까지 확인을 했죠. 예. 두 사람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했는데 오프닝 때 예고하신 대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반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지금도 블랙리스트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조윤선 중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Yes, no?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조윤선 장관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실물이 나오고 나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을 때서야 나도 안 거다.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온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특검에서 자백을 했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렇게요. 예, 오늘 아침 CBS의 단독 보도입니다. CBS 특별취재팀 김현지 기자 연결을 해보죠.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주변인 진술이 아니라 조윤선 장관 본인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팀이 조윤선 장관으로부터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받아낸 걸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시켰고 예. 난 그래서 그 지시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예. 이 김기춘 실장 하면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2인자, 대통령의 그림자, 왕 실장, 이 별명만 해도 카리스마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나이 차이도 거의 아버지 뻘이거든요. 예. 이런 왕 실장이 시켰는데 내가 말 안 들을 수 있겠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실토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검찰 조사든 청문회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든 완전히 모르쇠 아니었습니까? 예, 완전히 잡아뗐죠. 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없었고 그렇죠.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예. 그러다 지난 9일이죠.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8번 질문 끝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아니 보였거든요.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새해 들어서 알았다 그랬고 온 국민이 다 알았을 때 그때야 나도 알았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 4일 전에 특검에 조윤선 장관이 출석했어요. 예. 이때도 기자들이 블랙리스트 있냐 아직도 모르냐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장관은 다시 예전처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예. 결국 본인이 진실을 밝힌 셈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니 어떻게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일관하던 조윤선 장관의 입이 풀린 걸까요? 이 조윤선 하면 여대생이 닮고 싶은 워너비 우먼 이런 데에 늘 꼽혔던 인물이에요. 예. 스펙 화려합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나와서 콜롬비아 로스쿨에 사시도 붙고요.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를 하다가 한나라당 대변인도 했어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 하기도 힘든데 다 했습니다. 외모도 훌륭하고 또 남편은 스타 변호사고요. 예.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가부 장관하고 정무수석에 지금 문체부 장관입니다. 예.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일명 박근혜 여자로 불렸죠. 그러다 지금 하루아침에 국정농단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고랑 차를 위기에 놓인 거죠. 아마 머릿속이 정말 복잡할 겁니다. 이런 신경이 결국 청문회에서 드러났는데 예. 이 이용주 장관의 집요한 질문 끝에 결국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용주 의원. 일부지만요. 예. 이게 결국 흔들린 거고 이걸 특검에서 또 절대 놓치지 않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렸군요. 심리적으로. 예, 사실 이용주 그렇죠. 의원이 18번 물을 때도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걸 내가 느끼고 계속 물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용주 의원이. 네, 그렇죠. 특검에서도.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없던 그 빈틈이 조 장관한테는 결국 보인 거고 이걸 특검이 캐치를 했고 예. 그래서 조사에서 집중 공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명예나 자존심 또 가족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라는 우려와 압박을 느껴서 예.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제 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 카드로 김기춘 실장에게 공을 넘긴 게 아니냐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렇군요. 여러분 조윤선 장관이 자백을 했답니다. 특검에서 자백을 했답니다. 김기춘이 시켜서 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한 김현지 기자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CBS 특별취재팀 김현지 기자의 보도에 이어서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뉴스 오늘 아침 보도 들으셨죠? 조윤선 장관 김기춘이 지시하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특검에서 시인을 했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히 자백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이제라도 자백을 하고 시인을 해서 예.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다행입니다. 참 이 진실 이거 하나 밝히자고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전직 김정덕 장관, 예. 정관주 차관, 뭐 많은 사람이 구속돼 있고요. 예. 또 전직 차관들 줄줄이 불려가 수사 받았고 실장들 핸드폰 다 압수 당했고 예. 또 문안부도 2번이나 압수 당하는 과정이 있었고 특검이 이미 조사 시작하기 전부터 대외비 문건을 비롯한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빨리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라든가 뭐 예, 이런 예. 말들 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말을 그렇죠. 해왔는데 참 연기 잘해요. 예. 네 37번 국회에서도 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혀 뭐 겉으로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정무 리스트가 있었는데도 예.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정무수석실에 재직할 동안 만들어진 리스트 아니냐고 말을 해도 예. 아니 모릅니다. 저는 뭐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왔죠. 연기 대상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네. 소름 끼칠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내가 만들었다라는 이 특검에서 한 진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김기춘이 시켜서 내가 했다. 이 발언은. 이거는 정권 최상층부 차원에서 이 나라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뜻이고요. 예. 김기춘 실장이 관여됐다고 하는 것은 예. 국정원이 관여됐다는 의미이고요. 국정원이 관여됐다는 의미라고요? 네. 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유신 시대의 공안 통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예. 국정원을 동원해서 일을 한다는 뜻이고요. 또 조윤선 장관이 이 지시를 받아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동원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과 청와대가 문화 공안 통치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김기춘의 윗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누군가 이제 그 부분의 수사의 초점이 옮겨질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박 대통령 개입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유진용 전 장관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면담을 요구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2번이나 예.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제 보였고 예. 또 최순실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예.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런 책들, 눈먼 자들의 국가 이런 책들을 낸 창비나 문학동매에 대해서 제재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예. 박 대통령이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의 지시였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자백이 나왔고 결국은 그 윗선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도종환 의원의 생각. 그러면 결국 이 블랙리스트도 최순실까지 연결된다고도 보세요? 최순실보다는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파도 포용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알았다고 했고 어떤 때는 침묵으로 방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연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청취자 황은지 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진짜 궁금한 건 그럼 김기춘 실장은 이른바 독박을 쓸까 아니면 조윤선처럼 또 그 윗선을 볼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결국 김기춘 실장이 자기 손에서 다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김기춘의 맹목적인 충성도나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보면 뭐 박 대통령까지 연결시키지 않고 이렇게 많은 증거를 들이대면 제 책임이다라고 할 거로 짐작이 됩니다만 예. 그것도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난 또 모른다. 예. 그럼 조윤선 장관이 또 거짓말하는 거다. 네,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특검에서 이제 조윤선 장관이 이미 이렇게 자백을 했고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처럼 또 기각되지는 않겠네요. 이 정도 나왔으면. 기각되어서는 안 되고요. 직권남용의 명백한 물증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고
또 조윤선 장관까지도 김기춘 실장의 지시였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아니, 국회 위증죄도 여기 추가되겠는데요. 위증을 워낙 많이 해서. 당연합니다. 위증죄로 이미 이제 고발이 된 상태이고 또 김기춘 실장이 청문회 나와가지고서 예. 모릅니다 연속으로 답변했지만 예.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예.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의 죄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하다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학교 다니고 최고 위층까지 갔던 이런 사람들이 왜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기능을 했을까? 시키는 대로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위만 쳐다보는 사람들이고요. 자기를 임용한 사람들에 대한 충성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하. 공직자라는 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이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가 어떻게 있는 자리에서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지 진정으로 현명한 것이죠. 정의로운 적은 없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다 나라를 망쳐왔던 사람. 한마디로 헛똑똑이네요. 헛똑똑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윤선 장관이 특검에서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특검발 오늘 CBS 단독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3232님, 박영선 의원 말이 맞았네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은 곧 유신 시도의 회기를 의미한다. 이 말이 맞았던 것 같다. 백일선님, 김기춘 실장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자백하지 않을까요? 한 반면 전영자님은 죽어도 안고 갈 겁니다. 김기춘 실장은 뭐 이러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보호할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막 들어오는데 하여튼 많이들 지금 놀라셨습니다. 날씨 때문에도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고 이렇게 많이 온 줄 몰랐는데. 저 방송 늦을까 봐 눈곱만 떼고 달려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반 일찍 달려오신 김성환 씨.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 안 내리는 곳도 있네요. 울산에서 한 청취자님이 울산은 아직 맑아요. 조희선님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 각각의 날씨 상황 좀 알려주시고요. 교통이 혼잡한 곳 있으면 또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행간 가겠습니다. 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김기춘, 조윤선 이 두 명도 오늘 운명의 날이지만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른바 친박 3인방도 오늘이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이 새누리당이 오늘 그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친박 3인방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3인방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네, 새누리당 개혁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무늬만 개혁으로 끝날 것인가 이번 결정이 좌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친박 3인방 운명의 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냥 당원권 정지가 출당은 아니고 당원권 정지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새로 구성한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할지 뭐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벌써부터 출당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위 차원에서 탈당 권유나 제명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뭐 나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출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결정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있어요. 네, 의총에서 3분의 2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1호 당원 탄핵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은 지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결국 임명진표 개혁은
이항구, 현기환, 박기태 전 의원처럼 힘없는 당원만 징계하고 이정현, 정가균 의원처럼 자진 탈당하는 의원을 그냥 내버려두는 수준에서 그칠 거다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주춤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처음 내세웠던 그 포부만큼 못 가고 네. 주춤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 징계, 개혁.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고양이 세수하고 있다입니다. 고양이 세수요? 고양이가 세수하는 모습 보셨어요? 고양이 뭐 대충 이렇게 앞발에 물 이렇게 맞아요. 찍어서 묻힌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대충 하잖아요. 그 고양이 세수라고 하잖아요. 비비죠. 예. 예. 지금 새누리당 개혁이 딱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하. 새누리당이 분당되고 공중분해 위기를 맞게 하는데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큰 책임.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탄핵 사태 야기한. 그러네요.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어제 대구 당직자 간담회에서 염치, 도리, 예의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당의 입장과 제 입장은 박 대통령 징계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난을 받더라도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비난을 받더라도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 네. 이게 염치이자 예의라는 얘기예요. 요 지키겠다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정현 대표가 많이 쓰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 대통령 지켜야 된다는 호위무사 같은 발언이 임명진 위원장한테 나왔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예, 의아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탄핵 사태를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1호 당원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로 두고 예. 그 주변에 있었던 친박 3인방만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임명진표 개혁을 믿어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지자들한테 워낙 임명진 위원장이 지금 사실은 좀 시달렸잖아요. 네. 예, 워낙 뭐 항의도 많이 받고 엄청나게 욕도 듣고 한답니다. 네. 이러면서 조금씩 스탠스가 흐려진 건 아닌가. 뒤로 주춤 물러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딱 취임 일성으로 말한 뭐 그런 어떤 태도나 발언 수위로 보면 지금은 이제 거의 굉장히 사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그러게요. 이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무슨 개혁 생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시쳇말로 내가 이러려고 비대위원장 됐나 자괴감이 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냥 솜방망이 징계로 대충 갈 가능성이 커진 이 상황.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입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무슨 말이세요? 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못 쫓아내고 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자진 탈당 요구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할복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죽어도 못 나간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윤리위가 한 일은 이 이빨 빠진 호랑이 현직 의원 신분도 아니고 뭐 진박 공천하고 성추행하고 뇌물수수 혐의 받고 뭐 힘없는 이렇게 했던 전직 의원들 이항구, 현기환, 박기태 이 3명만 사실상 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미 힘 다 잃은 사람들만. 네. 이런 무딘 칼로 과연 친박 3인방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윤리 출석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석 나가지도 않겠다? 네. 윤리위에 나가지도 않겠다 그러고요. 예. 또 분위기를 감지한 윤상현 의원 재빨리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180도 바꿨는데요. 이 박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었는데 이 지난날의 과오를 참여한다. 선처해달라. 이러면서 읍소를 하는 연판장 비슷한 걸 돌렸어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출당은 고사하고 당원권 정지나 될까 네. 싶을 정도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세 번째 행간 또 있습니까? 세 번째 행간은 혁명이 그래서 힘든 것이다입니다. 그건 그래요. 굳이 과거 역사를 돌리지 않더라도요. 네. 혁명이나 개혁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과거 역사에서 대통령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매일 뭔가 이렇게 개혁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낡은 제도, 관습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그걸 황골탈퇴라고 하죠. 예. 황골탈퇴가 무슨 뜻입니까?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과연 임명진 비대위가 뼈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새누리당 수준은 제가 가진 제 개인적인 느낌일까요? 네. 성형수술하는 정도. 좀 심하게 말하면. 성형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성형수술요? 뿌띠 수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간단하게 하고 있는. 제가 더 가혹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화장하는 정도, 분칠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뿌띠 성형도 아니고. 예. 이 탄핵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10월 이후에 새누리당이 석고대죄한 적 있습니까? 국민 앞에 참회의 목소리를 낸 적 있습니까? 그러게요.
지난 총선 때 하던 그 흔한 삼보일배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쉽지 않은 것이고 정말 혁명을 하려면 정말 황골탈퇴의 정신으로 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누리당 윤리위가 열립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 행간들 가지고선 한번 지켜보시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200님 청주에도 눈 많이 왔습니다. 허면수님 서울서 이런 눈 보기 오랜만이네요. 2793님 여수인데요. 올겨울 첫눈이 흩날리고 있다. 반면에 경상도 쪽은 지금 눈 안 오는 모양입니다. 3371님 김해에 눈 전혀 안 옵니다. 박찬우님 포항도 날씨 좋아요. 우리나라 이럴 때 보면 넓습니다. 1부 여기서 줄이고요.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1부에서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김기춘 실장 지시로 만들었다라는 걸 자백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리고요. 아직도 문자가 뜨겁게 들어오네요. 이재헌님, 이제는 조윤선 장관이 국정농단 밝히는 스모킹건이 되는 겁니까? 예, 하지만 그래도 그 뻔뻔한 거짓말하던 모습은 용서할 수 없다. 최세정님, 김기춘 실장 또 나이 때문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발뺌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 들어오는데요. 예,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러면서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그 와중에 함께 거론된 판결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인데요. 2,400원의 요금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난 겁니다. 2,400원에 해고된 버스기사. 잠시 후 그분을 직접 만나보죠. 이어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코너 월간 정두원 있는 날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새누리당, 바른정당, 반기문 전 총장 캠프까지 두루두루 아는 분이어서 이 분위기를 잘 아는 분입니다. 예. 그쪽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회사에 납부할 돈 2,400원을 빠뜨려서 일자리를 잃었다. 한 버스 운전기사의 기막힌 사연이 화제입니다. 원칙은 원칙이다. 단 100원이라도 잘못했다면 이건 잘못이다. 라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법이 약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높아서요. 오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사자 얘기를 직접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2,400원을 빠뜨려서 해고가 된 버스 기사세요. 이희진 기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버스를 운전하시던 거예요? 네, 시외 고속버스요. 시외 버스. 예. 근데 회사에 내야 할 버스비 2,400원을 빠뜨렸다고 해서 정말 해고가 되셨어요? 예. 이게 언제 일입니까? 2014년 3월 28일 날 발생한 일인데요. 2014년. 그러니까 네. 2014년에 해고가 되고 나서 1심 재판이 있었고 최근에 2심 재판이 벌어지면서 다시 화제가 된 거군요.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3년 전 그날 돌아가 보죠. 2014년 3월 28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날 삼내에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를 이제 운행하고 예. 중간 경유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현금 손님이 4분이 탔어요. 예. 근데 큰 돈은 입금시키고 잔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관례대로 잔돈은 그 일부에다 적어요. 얼마 미 해가지고. 예. 그 회사 사무실 들어가면 거기서 이희진 기사님 얼마 미불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17년 동안 그렇게 관행대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1인당 11,600원이 요금이죠? 예. 그런데 그날은 4명이 탔는데. 예, 4명이 탔는데. 예. 44,000원을 현금을 입금을 시켰어요. 잔돈 2,400원이 남아가지고. 예. 그냥 관례가 있으니까 사무실 들어가서 내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부에다가 2,400원이라는 미수금이라는 걸 안 쓴 거예요. 거기다가 미수금 2,4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낼 때는 총계를 내면 되는 건데 미수금 그렇죠. 2,400원 적는 걸 깜빡하신 거군요. 예. 그리고 내는 것도 깜빡하신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는 고의로 2,400원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예. 고의는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저는 참 남의 돈을 참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400원 남기자고 내가 그랬겠느냐 이건 실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기사님? 17년 됩니다. 17년. 1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세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 왜 근데 17년이나 되셨는데 이거를 실수를 하셨을까요? 그날 유독? 제 몸이 그때 당시에는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예. 심장 투석을 넣은 상태라 점심시간에 투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아마 서두른 것 같기도 해서 좀 빠뜨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장 투석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정신없이 빠뜨렸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17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 한번 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근데 회사는 해고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셨네요. 예, 바로 소송 들어가서 해고는 너무나 과한 징계다. 과하다 해서 1심을 이겼는데 예. 2심 판결에서 거기서 져버렸어요. 2심 판결. 제가 판결문을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횡령이 있는 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맞다. 게다가 노조 합의에 의하면 횡령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노사가 이미 합의한 게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고는 정당하다. 이런 거거든요. 실수를 한 거는 잘못이라고 내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실수 나 인정한다. 잘못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유사한 실수를 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어땠길래요? 예, 저하고 같이 해고된 분이 계세요. 예. 예. 그분은 얼마를 빠뜨리셨는데요? 1,800원인가? 근데 그분은 해고 당했다가 정직 1개월로 끝나고 다시 지금 복귀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은 정직으로 다시 복직이 됐고 왜 이 선생님만 계속 해고입니까? 글쎄 그건 뭐 회사 재량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운 털이 좀 박히신 거예요 회사에? 저는 미운 털이 회사 측에서는 미운 털이 박혔겠지만 저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저기를 찾고 싶어서 한 것뿐인데 거기서 좀 생각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파업 같은 거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그 노동자들 권리 찾는 운동을 하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눈밖에 더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예, 참 그래요. 근데 법원에서는 계속 이제 노조 합의문 요걸 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횡령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이거 노동자들도 합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희진 기사는 횡령한 거 아니냐. 어쨌든 그게 100원이든 200원이든 2,400원이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원도 횡령은 횡령인데요. 예. 회사 측에서는 이건 너무나 과하다는 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저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그게 노조 활동 때문에 미운 털 박힌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시는 거고요. 노조 활동을 떠나서 그 17년 동안 참 열심히 근무했는데 참 한심스러워요. 알겠습니다. 1심은 무죄,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어제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 구속영장 기각된 거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예, 봤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우리 이희진 기사님의 2,400원이 비교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요.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네. 있는 사람에게만 너무 후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법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신 거예요? 서러운 생각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예. 꼭 이겨서 제 명예 찾고 싶고요. 한 군데 가지도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꼭 명예를 찾고 싶다. 아니 그랬다가 3심에서 지시면 이거 재판 비용만 해도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실 텐데. 명예 찾는데 이게 그 돈이 문제겠습니까? 아이고. 그 생계 어떡하세요? 이거 알바만으로는 안 될 텐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부인도 나가서 일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식당에도 나가고 아. 뭐 여러 가지 일 있으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일 있으면 식당이든 뭐든 안 가리고. 예. 아, 예. 2,400원을 빠뜨리면서 그 일로 해고당한 버스기사 이희진 씨. 어제부터 참 큰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원칙은 원칙이 맞느냐? 아니면 법이 약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버스 회사 측에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만 버스 회사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기사님 오늘 어려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해직기사 이희진 씨였습니다. 대선판이 벌어졌습니다. 예, 일주일 후, 아니요. 하루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정국이죠. 근데 무려 한 달 후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코너입니다. 월간 정두원. 예, 뉴스쇼가 주목한 뉴스메이커죠. 무소속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앞으로의 한 달을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정두원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무소속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맞습니다. 바른정당 아직 뭐 당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바른정당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쪽 분들 그거 아니세요? 바른정당이 아직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 만든 정당이 예. 좀 참신해야 되는데 벌써 사당화 얘기가 나오고 벌써 뭐 주석이가 나오고 벌써 뭐 패권이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새누리당 시즌 2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싫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또 그런 모습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새누리 시즌 2라고까지 생각을 하실 정도세요? 지금 그 새누리당 싫어서 뛰쳐나온 분들이 만든 게 바른정당인데?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기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요? 아니, 누구라고 얘기는 진짜 안 하고. 그건 진짜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남자 박근혜가 둘 있어요. 여야에. 야쪽에는 문재인, 여쪽에는 또 누구 있어요. 누구예요? 이쪽 야 말을 말씀하셨으면 여도 하셔야죠. 여자 박근혜라는 얘기는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고 이쪽이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얘기고. 누구 김무성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말씀하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달에 한번 결론을 내고. 아니 야쪽 말씀하셨으면 여쪽도 말씀하셔야죠. 공평하게. 아니 이제 힌트만 주세요. 힌트만. 그 정도만 하면 다 알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서 여쭙는 건데. 우리 CBS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정 모르겠으면 전화 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 지금 한테도 야 쪽에 박근혜라는 얘기 나온다. 이거는 문 대표 지지자들이 들으면 또 깜짝 놀랄 일인데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하느냐? 뭐 콘텐츠가 없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콘텐츠가 부족하다? 아직 공약을 구체적으로 안 내놔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을 봐왔는데요. 한 10년을 가까이 봐왔는데 뭐 그 정도면은 완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설프다는 얘기죠. 요거는 우리 이제 다다음 주 월간 정청래 하거든요. 그때 정청래 의원한테 한번 제가 요 부분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또 정시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래서 바른정당엔 바로 합류하지 않는다.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 네. 정두원 의원. 여하튼 정두원 전 의원처럼 바른정당도 알고 새누리당도 알고 반기문 캠프 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 많잖아요. 네. 두루두루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 기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 그래서 오늘 반기문 전 총장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만났어요. MB 이명박 전 대통령. 귀국 인사차 만나는 거다. 전 대통령이니까. 뭐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그냥 인사하러 만난 건 아니죠.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뉴스가 되는 일인데. 그럼요. 근데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올 때는 정말 폼나게 들어왔어요. 예. 정치 교체하겠다. 그 진보적 보수주의자가 되겠다. 좀 말은 좀 짬뽕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좌표 설정을 잘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구정치하고 서로 결별하고 새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정치권을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최대 장점이다 하고 왔어요. 장점이니까 이제 그런데 벌써 이미 여권 후보로 각인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정권 심판 프레임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기 메시지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지금 여권이 10년 집권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때 정권 교체할 때 이명박 대통령 될 때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노무현이죠. 아, 그 전직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이 하도 민심이 나쁘니까는 그냥 그게 1등 공신이에요. 사실 그 정도원이 1등 공신이 아니라 네? 지지율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예, 바닥이었죠. 현직 대통령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누가 1등 공신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요. 노무현 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되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아하. 그때 정동영하고 이명박 생각해 보세요. 정동영은 야당 후보였기 때문에 야당이 아니라 여당 후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정동영 후보가 도저히 뭐 어떻게 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프레임 안에 일단 말려들었기 때문에. 참신한 인물은 이명박 이런 느낌이 국민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반기문 총장은 그 프레임에 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기가 지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걸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는 메시지나 일정이나. 이명박 대통령 왜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는 왜 합니까? 더군다나 가장 큰 실책은 뭐냐면 뭡니까? 돈이 없어서 정당에 들어가야겠다. 아니 세상에 반기문 후보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무게감이에요. 그리고 무게감. 좀 약간 이제 신비스러움. 아, 신비스러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무총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구름 속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땅바닥으로 팍 자기가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아, 일부러 서민처럼 보이려고 그런 건가? 서민이 아니라 이건 정말 초한 거죠. 돈이 없어서 정당을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치권이 뭔가 너도 나도 모시려고 하고 흔들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럴 텐데 자기가 스스로 경우의 수를 다 없애버리고 딱 바른 정당밖에 들어갔어요. 없게 스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설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당에 갈지 가닥이 잡힐 거다.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아니 정당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새누리당에 들어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 들어가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나마 바른정당에서도 뭐 적극 환영하는 사는 게 아니라 뭐 지분을 요구하면 우리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되고 경선도 그러니까 똑같이 치를 자기 거다. 자기 자신이 무지무지 그 높은 양반이고 무게 있는 양반인데 그냥 왜소하게 그냥 초라하게 스스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제 모든 것을 망친 겁니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구설을 뿌리고 있어요. 꽃동네 갔는데 무슨 앞치마인지 턱바지인지 뭐 둘렀다 그러고 산소 갔는데 퇴주잔 논란이 있었고 방명록 쓰는데 수첩 보고 했다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구설이 따라다닙니까? 이거 트집입니까? 귀엽게 봐줄 수도 있죠. 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잠에 이제 골병 든다고 이제 그게 계속되면은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무게감이 제일 장점인데 희화화가 되고 있어요. 되면 안 되죠. 이미 희화화가 지금 귀엽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좋게 보면은 귀엽네, 귀여운 행동이시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무게감, 신비감을 다 깨트려 버리는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기자들한테 화냈어요. 뭐 나쁜 놈들이란 표현 썼다고 해서 또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과거에 대통령 되는 사람들 보면 온갖 그 일을 다 겪잖아요. 겪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래침까지 뱉더라고요. 머리에다가. 누가요? 그 당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지지자가 그렇겠죠. 진짜요? 그래도 웃으면서 그걸 닦아내면서 가는 거지. 이런 놈이 다 있냐 그러고 화를 내면 그거는 자기 내공을 드러내는 거죠. 내공을 드러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가래침을 머리에 맞았다는 얘기를 처음 듣네요. 그때 무슨 특검한다고 국회에서 난리 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감수하고 가야 된다. 여든 야든 정치를 할 사람이라면 지지든 뭐든 누가 희화를 하든 기자가 어떻게 쓰든. 근데 거기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버리는 순간 내공이 드러나는 거다. 하하. 아니 근데 이런 실수들이 말이죠. 아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만난 것도 실수라고 하셨고 이런 구설들 오르는 거 희화화되고 신비감 떨어뜨리는 거 다 실수라고 하셨는데 참모가 많잖아요 주변에. 왜 못합니까? 지금 거의 참모들이 반기문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거 이해창 때도 그랬어요. 무슨 말? 자기 자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무슨 말씀? 그러니까 내가 더 반기문하고 가깝다는 걸 보여주기 경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이미 내가 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더 가까워. 여기 저 1인자 자리에 가까이 오지 마.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철벽 수비 뭐 이런데 지금 다들 뭐 골머리를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선거는 선거 전략가들이 하는 거지 명망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선거 그러니까 전략가.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이런 사람들이 선거 참모가 되면 안 돼요. 이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간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뿐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참모 노릇하면 안 되거든요. 참모는 전문가들이 해야죠. 예. 그러니까, 스텝들 그야말로. 예. 내가 보면은 그런 전문가는 저기 뭐 구색적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명망가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그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죠. 실속이 하나. 그나마 또 그 안에서 무슨 외교팀,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 팀, MB계 출신 팀, 뭐 충청계 출신 팀, 이 팀들이 좀 사이가의 갈등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후보의 책임이죠. 후보가 그거를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삐걱거리는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나저나 그럼 반기문 총장 이렇든 저렇든 저 설 끝나면 갈 정당을 정하게 될 텐데 어디 갈까요? 아니 정해졌어요. 바른정당밖에. 바른정당밖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민주당 아니고 국민의당 안 받을까요?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박지원 대표가 이미 거의 안 받겠다는 저 뉘앙스를 얘기했어요. 여기 뉴스쇼에서 얘기했어요. 하긴 그래요.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그쪽에서 문을 두드렸다. 우리도 같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선 상당히 멀어졌다.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국민의당으로 가는 게 답이었어요. 그래야지 여권 저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안철수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안철수 표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지 그야말로 이제 호각지세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게 나 같으면은 국민의당으로 가죠. 그럼 제3지대를 뭐 띄워가지고 거기서 반기문 중심으로 해서 뭉친다. 이건 아직 유효합니까? 아니면 그건 유효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에는 이제 동력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정치판을 좀 요동치게 만들면서 끌고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동력이 거의 많이 떨어진 셈이죠. 지금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가지고 비행기 탔는데 지금이라도 나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간 내가 바른정당 가까운 사람이지만 바른정당에 들어가면 희망이 없고 새 정당을 만들어서 새누리당 사람들 빼오고 바른정당 사람들도 빼가고 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여권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면 그거군요. 지금이라도 돈 없더라도 자신의 세를 가지고선 정당 만들어라. 아니 지금 바른정당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정당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는 다 현직이 많은데 현역이 많은데 돈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국고보조금이 나오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 자기가 국회의원 끌어모으면 다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만들어라. 이게 조언이군요. 그거 만약 못 만든다면 자신의 세 못 만든다면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죄송하지만 총친 거죠. 어이구. 정 의원님 지금 너무 아니 종쳤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막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물어봐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왜 막 했다고 제가 얘기만 하면 왜 막 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금처럼 행보를 계속 한다면 희망 없다.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그렇죠. 지금 정비해야 된다는 프레임을 바꿔야죠. 이 캠프 분들하고 잘 아시잖아요. 이 반 캠프 분들하고 이런 조언 좀 하셔야겠네요. 그럼 제가 캠프 사람들하고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공감한다 그러더라고요. 공감한다. 종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동감.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캠프 분들도 동감. 이대로는 종쳤다. 결정적으로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제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정당 만든다 그럴 때. 그 말 기자들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절정적인 패착입니다. 그 한마디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반기문 총장 얘기 한참 했는데 반풍이 이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면서 지금 야권의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올랐어요. 이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명박 때 정동영 그 형국이죠. 그때 대선이 떠오르세요? 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니, 사실 1등이긴 하지만 아직은 다자구도기 때문에 한 20%대예요, 평균. 그럼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
없겠습니까? 결전의 날 전에. 반기문 후보가 이제 드랍을 하면 돌발 변수가 생길 거죠. 드랍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세요? 있죠. 왜냐하면 도저히 승산이 없으면은 정말 돈이 없는데 뭘 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무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디스가 아니라 지금 그분께 지금 충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충고해드리는. 예. 지금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은 이 말을 지금 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돌발 변수라면 반기문 총장이 드랍하는 게 돌발 변수다. 아니 그거 말고도 쭉 1등 하다가 이회찬 전 총재 같은 경우 쭉 1등 하다가 뭐 하나가 딱 터지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문재인만의 문제가 되겠죠. 문재인 쪽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도 돌발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굉장히 뭐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거기는 지금. 그것도 너무 조심하는 것도 그것도 실수하는 겁니다. 왜요, 네. 또 그거? 아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 얘기는 그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비춰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춰지면 또 안 돼. 너무 방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는 또 역공에 당할 수도 있다. 더 센 후보가 치고 적극적으로 나가버리면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한 월간 정두원. 자, 끝으로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죠. 반기문 총장, 문재인 대표 지금 대선판에서 어쨌든 양강 구도 이루고 있는 1, 2위인데 이분들한테 정치계 선배로서 뭐 정치 경험이 훨씬 긴 분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정치 경험이 긴 분으로서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 반 총장에게 먼저.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에서 지금 여권 후보라는 프레임, 정권 심판에 들어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소생할 수가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다 된 것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재명 씨한테 역전당할 수가 있죠. 지금 지지율 차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도 역전당할 수. 옛날 뭐 지금 두테르테나 뭐 또 노무현 후보는 거의 뭐 미약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역전당할 수가 있죠.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너무 또 소극적으로 행동해도 안 된다. 그게 정치계 선배로서 던지는 조언.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월간 정두원 하고 나면 이제 또 한 달 뒤에 만나거든요. 다음 주면은 설날입니다. 청취자들께 설 인사 한마디. 나오신 김에 하시죠.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난세입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영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영웅이 지금 국민 중에서 왜 없겠어요. 지금이라도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나타나 주세요. 영웅을 기다리며 정두원 전 의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2009년 1월 20일 그러니까 2009년 오늘 용산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용산 4구역 철거 현장 세입자와 경찰, 용역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비극이 발생한 용산 참사의 날입니다. 어느덧 8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일까요? 용산 참사의 현장 옛 남일땅터 앞에 서봤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죠. 기억은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희미해지죠. 그게 지금 이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때 말도 못했죠. 막 5층 6층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뭐 사람 아이고 말도 못했지 뭐. 남일당 건물에 있는데 특공대를 갖다가 1,500명을 갖다 댔어. 골프 공을 갖다 댕겨갖고 우리 옥상 문이 다 때려 부쉈어. 많이 속상하죠. 속상하다. 말도 못하지. 세입자니까. 장사도 못 옮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제대로 해줬으면 그렇게 싸움이 안 일어났어.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지.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저도 올라갔을 것 같기는 해요. 몇십 년을 여기서 해왔던 사람들인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겨나는. 사람 죽고 뭐 그래서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길게 나갈 줄 알았나.
수습이 빨리 됐으면 괜찮은데 서로 미루고. 대화를 충분하게 했더라면 이런 큰 불상사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세상은 약자 편에 좀 서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딴 말은 하고 싶지 않아.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8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오늘 눈이 내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그날 용산 참사의 고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세상,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 우리 지금 거길 향해서 가고 있는 거 맞죠? 용산 참사 8년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월간 정두원을 들으시는 동안 문자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정두원 의원이 너무 거침없이 반기문 총장 이대로 방향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가는 거면은 대선 이미 종쳤다. 강한 표현을 막 하셨고요. 또 컨텐츠가 없는 면에서 봐서는 문재인 대표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당 쪽에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누군지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CBS 기자한테 물어보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제가 나가고 있는 정두원 의원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 밝혀라. 했더니 유승민 의원을 얘기하시네요. 예. 근거가 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는데 정두원 의원이 보기에는 이제 컨텐츠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3035님 이거 그렇게 디스하는 건 너무 심한 말 같습니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고요. 컨텐츠가 없다니 아직 공약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더 지켜보고 얘기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그래도 지지율이 아직 이렇게 높지 않느냐 임경섭님. 예, 그런 분들. 그다음에 반면에 1856님은 반기문 총장 대통령으로 종친 거 일반 국민들도 압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벌이고 있지 않냐.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그런가 하면 손지원님은 근데 대통령은 영웅 선출하는 자리 아닙니다. 심부름꾼 만드는 자리라는 거. 요거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월간 정두원, 월간 정청래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월간 정청래 시간에 정청래 의원은 이 평가에 대해서 또 뭐라고 반론을 할지 기대를 해주시고 금요일에 정청래 의원 모시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웃고 계세요? 제가 CBS 소속만 아니면 막 나가겠는데 소속사가 있다 보니까 자제하세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제발 오늘 좀 자제해 주세요. 오늘 막 거침없는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대나 잘 하세요. 이런 말 하고는 싶은데 아무튼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에게 이대로 가면 종친다는 얘기는 빨리 자기네한테로 와서 봉사를 하라는 얘기 같이 들리네요. 정두원 의원은 아직 갈 곳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바른정당 아니에요, 그분. 지금 아무 소속 없어요. 그럼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대로 가면 종치는데 정치 생활이. 정두원 의원 디스까지 이렇게 하시면 어디 가면서 지금 들으시는데. 아무튼 걸리면 다 디스하기로 오늘은 그런 날이라면서요. 알겠어요. 너무 디스들이 난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기자 수첩까지요.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달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 세트까지 만들어졌더군요. 설 선물 세트. 예, 김영란법 시대의 새로운 선물 아이템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달걀이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던 게 한 50년대, 60년대예요. 그렇죠. 70년대도 없어졌던 건데 예. 이제는 또 달걀이 학교 급식에서 사라진다고 하고 식당의 밑반찬으로도 싹 사라졌어요. 그래요? 단골 식당에서 대개 3개에 1,000원 했거든요. 계란 하나씩 깨먹으라고. 예. 2,000원을 올랐더군요. 바로 100%가 올랐더군요. 그래요. 수입 달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거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서 하나 들어왔죠. 수입 달걀 한 개당 정부 지원금이 97.5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한 32% 정도는 국민들의 혈세가 거기 지원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 혈세로 이렇게 되면은 미국 양계 농가를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저는 양계협회하고도 제가 얼마 전 인터뷰했습니다만
좀 우리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법, 장기적인 방법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AI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시행을 해야 되고 달걀 생산과 유통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돈을 미국산 수입이라는 응급존치에 계속 투입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러다가 국내 달걀 생산 기반이 허약해진다면 국민 혈세의 의미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국민 혈세 가지고 미국 양계농가 지원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예. 통계청에 따르면 대충 우리 평균 식용 계란 생산량이 4,200만 개거든요. 하루에. 그랬는데 계란 소비량은 3,600만 개였어요. 공급이 초과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AI로 확 줄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부가 막 지원금까지 주면서 긴급히 수입해야 될 상황인가? 조금 놔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맞춰가는 거 아닌가? 기다려볼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정부는 뭔가 좀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건데도 이렇게 모자란다는 얘기는 유통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통상의 문제. 어디선가 사둬가지고 사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뭐 대기업 빵집 이런 데서 지금 사들이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고 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뭔가 설 때 이게 달걀이 확 모자라서 값이 오르고 하면 곤란하지 하면서 비난이나 정치적인 동요를 피하고 싶은 퍼포먼스 같은 게 있는 거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손을 썼다라고는. 그리고 소비자가 덕보는 것도 없어요. 뭐 얼마나 내려갔어요.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AI라는 건 언제든지 올 겨울처럼 또 번질 수 있는 거군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때마다 그때 이제 달걀 수입해가지고 메꿀 건지 좀 장기적으로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서쪽이 철새 도래지가 집결돼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철새가 살기 좋으면 닭하고 오리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서쪽에는 오리 농가, 양계 농가들이 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AI가 자꾸 번지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게 좋은지는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겨울에 철새 집결지에서는 양계를 좀 쉬자. 정부가 그 대신 보조금은 지원해 줘야죠. 그분들한테. 철새 집결지 주변 일정 반경 내에는 양계장을 두지 말고 좀 철수하자 바깥으로. 뭐 이런 방법. 그다음에 공장식 축산으로 너무 밀집해 키우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각 양계장마다 규모를 적당히 줄여가지고 만약에 AI가 번졌을 때 한꺼번에 수만 마리, 수천 마리, 뭐 수십만 마리, 100만 마리까지 한꺼번에 도살해야 되는 이 매몰 시켜야 되는 이런 방식을 좀 피하자. 그러니까 양계장의 규모를 작게 여러 개로 나누자.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을지는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죠? 저는 궁금한 게 왜 지금 저 살처분하는 건 닭이잖아요. 닭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달걀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나? 전 그것도 궁금해요. 그건 닭을 두 개로 나눠서 키우기 때문이죠. 달걀을 얻기 위한 산란용 닭이 따로 있고 고기를 얻기 위한 육개용 닭이 따로 있고 완전히 두 개로 나눠서 키우니까. 그런데 고기를 얻으려고 키우는 육개는 한 30일이나 40일 키운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렇죠. 근데 달걀을 얻으려는 산란계는요. 계속 달걀을 낳으면 되는 거니까 알을. 이거는 1년 반까지 키웁니다. 그래요. 무지하게 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층층이 8단까지 쌓아가지고 잔뜩 거기다 집어넣고 알을 계속 낳게 하면서 1년 반 정도 길게 키우니까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닭이 길러지고 닭들이 내뿜는 유해가스로 서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알을 계속 뽑아내니까 또 체력도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확 번지고. 그러니까 AI로 지금 살처분되고 있는 AI 걸린 닭들이 주로 그렇죠. 산란용 닭들입니다. 알 낳는 닭들이었다. 대개 고기를 얻기 위한 닭은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가두기는 하겠지만은 그냥 땅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층층이 쌓아서는 안 키우죠. 그렇군요. 닭도 생명인데 몇십만, 몇백만이나 이르는 닭이 이게 이렇게 살처분된다면 이건 재앙이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니까 그 지역에서 공급받던 달걀 수급에 차질이 와서 지역마다 가격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넓은 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 기른 닭들이 AI에 강한 거, 요거는 사실이고요. 이번에 흥미로운 게 그건데 전국 가톨릭 농민의 16개 양계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키우는 닭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건 다 이제 놔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신문 기사도 그렇고 방송 기사도 그런데
농민한테 초점을 맞추는 기사는 없어요. 항상 소비자한테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그래요. 예. 달걀 값은 벌써 20년 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항상 출혈해가면서 닭을 키워야 되는데 농민들이 할 수 없이 공장식 축산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시뮬레이션도 빨리 하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달걀이 이렇게 귀한지 몰랐는데 저 이번에 파동 겪으면서 야, 이 달걀이 진짜 그렇죠. 귀한 거구나. 예. 귀하게 먹어야겠구나 이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진짜 요즘 같은 각박한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한 무명 시인이요. 혼자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시를 써서 올립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블로그를 우연히 찾았던 네티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시가 좋다는 입소문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네티즌 팬들이 돈을 모아서 이 무명 시인의 시집을 출간해 줍니다. 예, 화제의 인터뷰.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 행복한 사람, 이경애 시인 직접 만나보죠. 이경애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애 첫 시집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와, 보니까 정식 등단은 2013년에 하셨어요. 네. 근데 시집을 낼 여건은 안 되셨던 건가요? 네, 좀 우선 생활이 우선이라 네, 시집을 자꾸 뒤로 미루고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냥 시집은 못 내도 블로그에다가 한 편, 두 편 시를 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근데 유명한 시인 블로그도 아니고 무명 시인 블로그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봤을까 싶은데. 예, 그렇죠. 처음에는 뭐 한 분, 두 분, 뭐 좋다 이래서 또 그분이 또 연결하신 분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고. 그러다가 와, 우리 이렇게 블로그에 와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이경애 시인의 정식 시집을 내드리자라고 의기투합을 네티즌들이 한 건 언제입니까? 올 여름 지나고 가을 시작 때 무렵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은 그 대표적인 분이 저한테 이웃들이 뜻을 모아서 시집을 좀 냈으면 하는데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좋은 시들이니까 사람들이 좀 알고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망설였었는데 울컥했어요. 울컥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몇 네. 분이나 그렇게 마음을 모으신 거예요? 주도를 하신 분은 3분이시고요. 예. 이제 그 분들의 이웃 또 저의 이웃 이렇게 해서 미리 시집 예약도 하시고 또 나름 이제 가지고 계신 소장품이나 뭐 수공예품 뭐 경매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셨어요. 그 총 대략 몇 분 정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집 예약을 하신 분은 한 200분 정도 되세요. 그렇군요. 야, 얼굴도 모르는 네티즌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도 없는 그야말로 온라인으로 작품으로만 만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가 좋으면 이걸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이 읽게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시를 보니까요. 네.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시를 우리 청취자들과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 읽어주실 순 없고 시집 견고한 새벽 중에 한 편 우리 시인이 좋아하시는 시로 하나 낭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낭송을 하라 그러시면 하긴 하는데 잘은 못해요.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라. 네.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어떤 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썼던 시인데요. 예. 빨래라는 시가 있어요. 빨래. 네. 예, 이경애 시인의 목소리로 빨래 들어보죠. 빨래. 무릎이 튀어나온 내 추리닝 옆에 아들놈 추리닝을 넣는다. 인심쓴 눈대중으로도 석자 가운 남짓이나 될까 싶은 세월의 마디와 허리춤 바짝 틀어진 유전의 치수. 헐거워진 틀니처럼 낡아버린
내 바짓단 밖으로 춥게 터져나온 실밥들을 토닥이는 아들의 마른 다리. 소유도 먹이지 못한 유선이 찌르르 땡긴다. 내 속에서 나와 칭얼거리던 것이 나머지 생은 지가 다 걸어두겠노라는 듯 껄렁거리며 다 사가내린 어미의 발목을 툭툭 친다. 아, 뭉클하네요. 빨래라는 시. 내 바짓단 밖으로 춥게 터져나온 실밥들을 토닥이는 아들의 마른 다리. 네. 초유도 먹이지 못한 유선이 찌르르 땡긴다. 야, 이거 어머니들이 느낄 수 있는. 와, 아니 팬들 중에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팬? 여자분이 더 많습니다. 여자 팬이 더 많죠. 아주머니 팬들 무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거의 내 또래 아니면 한 10살 전후 그렇죠. 이렇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시를 읽고 남긴 많은 감상글들이 블로그에 붙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읽어보고 눈물이 나서 끝까지 못 읽고 그냥 차에다 놔뒀다가 틈틈이 한 번씩 읽는데 가다 말고 운전대를 놓고 좀 쉬신대요. 네, 좀 마음을 가라앉히느라고 좀 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 내 시도 누가 동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문학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참 괄세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절에 얼굴도 모르는 네티즌 팬들이 돈을 모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시집을 내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동적이고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이경의 시인이어서 좀 부럽기도 하고요. 행복합니다. 예, 이 시집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도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무명 시인인데요. 네티즌들의 힘으로 첫 번째 시집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이경의 시인이었습니다.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rive.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윤선 문화부 장관 블랙리스트로 구속되는 첫 현직 장관이 되는 걸까요? 검은 양장을 입은 블랙리스트 장관 바라보며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세라 맥클라인 블랙버드.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be free. Blackbird fly, blackbird fly into the light of the dark black night. 조금 전 화제 인터뷰 그 시인의 책 제목이 뭔가요?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견고한 새벽이라는 시집입니다. 1870님은 눈길에 차가 막혀서 아직도 도로 위에 서 있는데요. 이 이경의 시인의 빨래란 시 들으니 눈물이 맺히네요. 이런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따뜻함, 여유인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분들 눈 때문에 분주한 아침 여유 가지고 움직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찾아오겠습니다. 여기 다시 모이죠. 고맙습니다.